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세계 각국의 영화를 통해 다양한 환경 이슈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제 하면 바로 서울환경영화제가 있는데요. 지난해 이 영화제의 대상 수상작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라서 더욱 눈길이 가는데요.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김기성 감독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수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대상 수상작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복명주공이라는 영화는 재건축 사업으로 허물어지기 직전 마지막 1년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복명주공 아파트의 풍경과 그곳에 살았던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셨던 이제 주민분들의 이야기가 영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복명주공을 기록하기 위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영화의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슈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인데요. 복명주공은 청주의 1세대 아파트로서의 이제 역사적인 의미와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의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왔던 자연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영예 대상 수상뿐만 아니라 또 관객 심사당상까지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이 수상 내용만 봐도 이 당시 영화제의 반응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 감독님의 소감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들로 이제 사회적인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치러진 환경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더욱 뜻깊고 값지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복명주공이라는 영화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고 일련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영화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왔을지도 모른 어떤 자연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미시적인 관점으로 그린 영화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사람들도 그런 일상의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소재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특별히 이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아파트를 소재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집은 각자의 사연과 추억이 쌓여서 개인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로서 집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영화로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다룬 그런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아무래도 굉장히 변화가 큰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는 영화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복명주공을 이제 기획하면서 저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다룬 그런 영화들하고 좀 차별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촬영이 거듭되면서 복명주공을 계속 이제 방문을 하고 그곳에 있는 풍경들을 촬영하면서 복명주공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나 정서, 정취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들을 좀 부각시키는 영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영화 속에 담긴 주공 아파트의 모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영화 내용을 요약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하고 누나하고 여동생이 남동생. 여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결혼해서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어요. 동간의 간격도 넓게 되어 있고 높이가 높질 않고 다른
아마 단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주택 형태가 분명 일단입니다. 버드나무가 이 수간 폭만큼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건 지금 옮기질 못해서 아마 다 베어버리거나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여기 복명주공에서 캐온 거 많아요. 이거 갖다 심으면 잘 살 것 같아요. 네, 되게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화면 속의 복명주공은 요즘의 아파트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층이면서도 좀 소박한 느낌도 있고 좀 동네 분위기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번에 이제 개봉을 하면서 영화의 메인 카피로 우리가 한때 뿌리 내렸던 마을이라고 정했는데요. 복명주공은 다른 아파트 단지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나무도 많았고 그리고 건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으로 지어져 있고 그래서 그곳에 살았던 분들은 그 복명주공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았던 그런 분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메인 카피를 우리가 한때 뿌리 내렸던 마을로 정했는데 사실 이 복명주공 저층 건물들이 80년대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그 중산층들을 위한 약간 고급형의 그런 주택으로 설계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당시 청주에는 아파트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분양이 좀 잘 안 됐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청주시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 형식으로 제공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복명주공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와 설계 때문에 지금의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공동체적인 문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김장을 담그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발달을 한 것 같고요. 또 그 시절에 이제 같은 또래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왕래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고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복명주공 아파트만의 공동체 문화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영화를 만들다 보면 주민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 있나요? 특정한 어떤 한 분을 기억난다기보다는 영화 속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주민분이 이제 이사를 하시면서 그 남아 계신 모든 주민분들이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다도 많이 떨고 서로 웃고 즐기면서 이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사 전날까지도 굉장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삿날이 되니까 주민분들이 그렇게 다 오셔서 떠들썩한 분위기를 만들고 제가 느낄 때는 이사 나가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서 섭섭하지 않게 좀 잊을 수 있게 그런 생각들을 잊을 수 있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이웃들과 그런 대소사를 경험하면서 응축된 어떤 사려 깊은 배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는 철거 전에 평온한 주민들의 모습, 그리고 철거 과정, 그리고 철거 후의 풍경들까지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이 복명주공 아파트에서 보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장비나 스태프 문제도 그렇고 또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복명주공은 촬영팀도 굉장히 소규모로 꾸렸고요. 그리고 촬영 장비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그런 장비들로만 운영을 해서 촬영 자체의 어려움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계속 이제 촬영을 나가면서 이제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이 좀 지체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런 것에서 있어서도 계속 지연되는 상황들 때문에 좀 이야기 구성을 잡기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원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촬영 자체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획 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 촬영 현장에서는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꼭 영화 속에 담아야지, 절대 놓치지 말자, 이렇게 다짐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복명주공을 촬영을 계속 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들의 개인적인 그런 애정이 좀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철거가 되면 그 나무들이 이제 베어질 텐데 어떻게 베어질지, 언제 베어질지가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영화의 엔딩을 장식할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발의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어지기 전에 그곳을 몇 차례 이제 찾아가서 카메라 위치를 어디로 잡으면 좋을지, 어떤 앵글로 담으면 좋을지 사전에 좀 많이 체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나무들이 이제 베어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무들이 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준비했던 그런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무용지물이 돼서 나무가 베어지는 그 장소들을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틀 동안 굉장히 좀 어렵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명주공에 있던 나무들 중에 특히 뭐 버드나무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꼭 담고 싶었거든요. 그게 그 마을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고, 제가 느낄 때는 어떤 그 동네를 수호하는 수호신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버드나무가 잘려나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급하게 가서 담을 수 있었고요.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촬영한 장면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1년 넘게 보았던 그런 애정이 있는 나무들이 쓰러지는 장면들이 좀 감정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들이 굉장히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화의 그러한 제가 촬영 당시에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영화관 안에서 좀 관객들에게 좀 느끼게끔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라져가는 아파트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영화제 수상은 물론이고 또 평단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영화를 완성하고 세상에 내놓은 후에 감독님이 느끼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제 첫 작품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촬영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더 완성도 있게 촬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가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좀 접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제 경험을 계속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분들하고 좀 더 이제 근거리에서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영화에 좀 담고 싶었는데 더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사를 나가시는 주민분들도 있었고 섭외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사를 나가셔서 담지 못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복명주공은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 그리고 또 관객들에게도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중한 기록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다큐멘터리 영화 복명주공을 연출한 김기성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김기성 감독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영화의 많은 장르 중에서 특별히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독일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흔히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디지털 기술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시각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날로그 매체에 좀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점차 위상을 잃어가는 책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책방 프로젝트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헌책방에 있는 책들을 전부 뒤집어 꽂고 그곳에 있는 공간을 기록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그 작업을 하면서 헌책방들을 이제 섭외하고 그 헌책방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공간을 기록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다큐멘터리의 그 프로세스랑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영상 매체에 관심을 두고 영상으로 다큐멘터리 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도 굉장히 영화를 좀 좋아하기도 했고 혼자 시나리오를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리고 주변에 그런 대학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씩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독일에서 유학생활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인 청주로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네, 유학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청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이제 작가 생활을 하면서도 영상 매체를 다루면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서 그런 영상 작업들을 주로 하면서 시립미술관에서 이제 그런 작가 인터뷰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술관에서 일을 하시면서 뭐 앞서 훈련을 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미술 관련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많은 것을 좀 배우셨겠구나 싶어요. 감독님한테는 그때 그 과정들이 좀 어떤 의미로 남아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술 관련 영상이나 작가 인터뷰를 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작가들이 자기 작업을 소개하는 데 있어 미술적인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언어들을 쓰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좀 도움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작업을 진행했던 것들은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작고 작가전이라는 전시를 기획을 하면서 지역에 작고하신 작가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작품 세계와 생애를 기록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또 과거 자료라든지 작품에 대한 그런 영상을 이제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다큐멘터리를 작업하는 거에 있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인터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또 차곡차곡 경험을 쌓은 후에 연출한 첫 장편 다큐멘터리라서 이 복명주공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게 솔직히 돈이 되는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끌어들이는 게 쉽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제작비 마련부터 좀 남다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나 이제 영화 제작에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스태프들도 필요하고 장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이제 제작에 들어가기까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복명주공을 기획하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청주영상위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복명주공을 기획한 거를 응시하게 됐고, 그리고 다행히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부 지원금이 영화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 돈의 성격상 영화 속에 어느 정도 공공성을 담아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무래도 청주영상의 첫 제작 지원 사업을 제가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이 좀 쓰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작품으로 좋은 성과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작품에 임했고요. 그래야지 좀 향후에 어떤 지원 사업이 명맥이 유지가 되고 좀 더 다양한 그런 지원 사업들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꼭 어떤 공공성을 작가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작품의 소재나 주제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경직되는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작가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개인의 창작 부분을 좀 더 이제 강조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난제들을 독창적인 언어로 작가의 시선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각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전하게 그리고 밝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조금 더 폭넓고 그리고 좀 더 두텁게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영상 기록물 작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기록물에 대한 고민을 그 누구보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기록이라는 게 과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어떤 권력을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고, 최근에 이제 민간인들의 그런 기록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런 민간 기록물들을 좀 수집하고 보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민주적인 그런 기록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기록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는 저희가 판단한다기보다는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현재 우리의 기록들을 보고 그것이 이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음 세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존을 할 테니, 지금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현재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셨어요. 김기성 감독님의 다음 행보가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첫 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제 상도 받고 주목을 받게 돼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평소 이제 주제로 삼았던 지역에 사라져가는 장소나 인물들을 좀 더 발굴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복명주공을 만들면서 저도 환경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좀 많이 갖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찰하면서 다음 작품에도 그런 주제로 좀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 복명주공의 개봉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관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죠. 네, 영화 복명주공은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도 좀 있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까 이번에 개봉을 함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영화관도 좀 자유롭게 또 편하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극장에 가셔서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복명주공의 김기성 감독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라져가는 아파트가 가진 풍경과 환경, 또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중한 기록으로 남긴 김기성 감독. 다음 세대를 위한 그의 의미 있는 기록 작업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